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임균 목사님 추모 세미나 4일 맡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무총장 전남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를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작년부터 임기훈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임기훈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하는 가운데 고 임기훈 목사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순교자 임기훈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라고 임기훈 목사님 의문사에 대한 실체에 좀 접근하고 국가배상을 추진하는 그러한 시민사회 모임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임기훈 목사님 추도 예배를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스텝으로 임기훈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학문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여러 학자분들이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그런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사말을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수님이 기조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 최태욱 소장님 발표, 전명육 교수님 토론, 요게 일부 앞에 전반부가 되겠고요. 중간에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손승호 박사님 발표와 이치만 교수님의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해서 총 3시간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았죠. 그래도 어떻게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는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인사말 맡으신 분들께는 제가 2분 정도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인사말보다는 오늘 세미나가 중심이니까요. 우리 먼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김영주 이사장님이 제일 먼저 인사말을 전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고난 함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일을 수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김종세 집행위원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임기훈 목사님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그분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너무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모임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조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찾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리교 목사로서 헌신했던 임기훈 목사님을 감리교가 너무 놓쳐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따라서는 한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목사님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사회자께서 말씀드린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임기윤 목사님을 다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소환해낸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 김종세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태입니다. 예,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기윤 목사님을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문위원으로 1년간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 임기윤 목사님에 대한 활동을 듣기만 했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막내 아드님인 우리 모자선 우리 임영현 선생을 제가 한 7년 전부터 알게 되면서 좀 신뢰를 서로 갖게 됐고요. 그 작년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고문치사로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그 진정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족들이 원치 않았는데 한 6개월 넘게 제가 이제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래서 유족들이 겨우 마음을 내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타 한 수천 명의 그 5.18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 정신적 피해배상에 임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소송 당사자로서 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결심이 됐고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 또는 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사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그런 과정에서 임기윤 목사님의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의 이제 국가배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태원의 그 참사가 저희들 내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9년 전 세월호 사건 그 유족들이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가 또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 데에 크게 저희들에게는 그 자극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족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 당시 병사로 처리를 했거든요. 병사가 아니고 고문에 의한 치사라고 해서 2021년 오염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20년 지난 20년 전에는 사모님께서 그 명예를 지고 꾸준히 걸어와서 그 결과를 냈고 이제 다시 2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소송은 단순하게 임기윤 목사님 한 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인권적 차원에서의 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고 얘기하면 1, 2순위에 들 우리 한홍국 선생님과 발표합시다. 그러니까 제 전화를 받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벌리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역시 동지적 우정은 참 제가 마음 뜨겁게 했습니다. 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몇 달 뒤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 최 박사님 또 손 박사님 같이 좋은 발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
전남대 최정기 교수님 팀 5명이 43년간 유족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에 대한 조사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11월 정도 되면 발표를 가질 생각이고, 이 모든 우리의 그 논의들이 법정에서도 변호하는 과정에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바로 고난받는 일과 함께하는 모임 송병구 이사장님께서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병구라고 합니다. 1988년도에 처음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고 임기윤 목사님 첫 추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김중현 전사처럼 옆에서 심부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40여 년이 훌쩍 지나서 올해 다시 추도식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고 유동식 교수님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제 막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계준 목사님께 오늘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 임기훈 목사님 당시 부산에서 감리교 갱신운동에 참 열심히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발표 자리에서는 감리교 갱신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 유동식 목사님은 고 임기윤 목사님과 거의 동갑내기 뿐이세요. 백수하셨고 꼭 일주기를 맞아서 오늘 조촐하지만 의미 깊은 행사를 했는데, 백수를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또 규명하고 그리고 의미를 밝히는 귀한 자리를 만들게 된 것 역시 또 하나의 귀한 역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면 좋겠는데요.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최태욱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임기훈 목사님은 아마 감리교 청년회가 없었으면 영원히 잊혔을 수도 있다, 그런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초기에 감리교 청년회에서 임기훈 목사님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인사말로 모셨는데요. 감총동제 회장을 맡고 계신 최병천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말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세월이 수상해가지고 조심할 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후배 세대에서 부탁하는 거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절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전화 끊고 그 후회했습니다. 이거 괜히 한다 그랬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요. 임기훈 목사님 생각하면 이미 저만 해도 그분이 사셨던 것보다 훨씬 더 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어영부영 사는 것 같아서 참 순교하신 그 뜻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맨 끝에 최병천 뭐 하는 것 같아갖고 또 장로라서 뭐 맨 뒤에 시켰나 이렇게 보니까 가나다 순서예요. 보니까 제가 치으시잖아요. 그래서 김영주 목사님이 기억이고 역시 고난은 역시 민주화된 그런 단체다. 참 좋은 단체인데 그 좋은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안 오는 현실,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얘기할 게 참 많다. 최병천도 왜? 임기훈 목사님 설교집을 내가 안내드렸으면 중요한 자료로서의 그런
가치가 전승됐겠나. 그때 저도 참 어려울 때인데 발벗고 나서서 임기훈 목사님 설교집을 2,000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정사정 해가면서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천 감독님을 앞세워서 모시면서 묘소에 뒤늦게나마 그 감독님이 직접 여기 임기훈 목사가 계신다 뭐 이렇게 해서 시 써서 그렇게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되는 그런 모임을 더 갖고 추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디를 가도 반기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부담스럽게만 여겼을 그런 시절일 텐데 저희 조그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물 한 잔 드시고 한참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더니 커피 또 어디 갔다가 오셔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 뵈러 갔다고 동교동에 가서 말씀 이 억울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갔었노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한 번은 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세 번은 그 DJ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40년 전이니까 그때 저도 너무 힘이 없었고 오셨어도 충분한 위로와 또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뭐 좋은 평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또 임기훈 목사님을 새롭게 기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나다 수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우연히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처음에 넓은 데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준비팀에서 우리 한 30명 정도 이내로 한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정말 임기훈 목사님 기억하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저희 회의 내용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폭넓게 하는 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이 임기훈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사실은 소규모로 장소도 여기로 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한홍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우리나라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타공인, 예, 제일 전문가시고 가장 많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애를 써서 모셨는데요. 우리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이 이 주제 강연을 해주실 텐데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별명을 어디서 들었는데 한구라라고 제가 별명을 들었었는데 예, 저희가 미리 시간을 한 그렇게 길지 않게 좀 해요. 25분 정도? 25분 정도에서 좀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홍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할까요? 제가 코로나 아니고요. 그 일을 치료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주최측에서 가나다 순서로 배정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맨 마지막에 저를 배치하시고 다행히 그 흥씨, 허씨 안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 강연인데요. 25분으로 미리 끊으셨는데 맞춰보겠습니다만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어저께 밤에 급히 마련을 해서 오늘 새벽에 보내갖고 자기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PPT가 한 40몇 장 돼서 이 시간을 한번 맞춰서 보겠습니다만 주제를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출생, 삶, 죽음, 용강이라는 평안도 북쪽의 한반도 쪽에서 태어나셔서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남쪽에 와서 오랫동안 사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계기가 된 건 또 광주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이 각각 우리 역사에서 승계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을 준비해 주셨고요. 뭐 사회에서는 이제 최태욱 그 선생님하고 또 손승호 선생님하고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좀 풀쳐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죠? 그 NCCK 인권위원회 회의록을 우연히 이제 우리 최태욱 선생님께서 이제 구하셔서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 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13페이지인데 그 다음 회의록이 16페이지로 건너뛰어서 14, 15페이지에 혹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어갖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는 이런 교회 기록에서조차 의문으로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복사하다가 우연히 빠진 건지 한번 그 원본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해보니까 이제 아마 돌아가신 직후에 그 같이 연행되셨던 분들한테 받아 적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메모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한 장짜리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한 장짜리 뭐 갸우기에 대한 그 설명을 만들어서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때 처음 예배가 열린 거죠. 네, 30년 그 예배가 열렸고요. 그때 이제 또 감리교 청년회 감리교 사회선교협의회 그리고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이제 87년 7월 23일 그런데 7주기가 됐냐면 이게 6월 행정이 있던 해입니다. 6월 행정이 있고 나니까 임기영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저 문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대의 약함으로 인한 희생명의 죽음이었다 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년 때 보니까 또 남구교회 남구교회도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보니까 그 교회 소식지에 유족 돕기 운동 처음 아마 벌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주년 그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배는 부산에서 있었던 거고 이제 서울에서 기독교회관 그 5가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8주년 그 예배가 열리고 설교집이 나오고 그분은 끊긴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에서도 8주년 하고 이제 좀 중단이 됐었다가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뭐 어이어이해서 우리 김정철 선생 또 전남경 목사님 군안 모임 쪽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한겨레신문에 2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강감하다, 8년째 강감하다 하고 났다가 이제 8주년 모임이 나오면서 그렇게 크게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정체성 회복 운동이고 순교자라는 제가 교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게 있는 호칭으로 순교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이제 행사 사진을 크게 보면은 임기영 목사 및 감리교 10살 추모 예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희생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태일도 감리교인이었고, 그리고 임 목사님보다 조금 먼저 세상을 떠난 김의기
그 경북 영주 출신이지만 광주 항제의 광주의 흑사에 항의하면서 동포의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몸을 던졌던 김희기 청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반민 자주화 운동의 김세진, 또 노동운동하다 도와준 이영림 열사 등등이 감리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의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임기훈 목사님의 죽음을 조사를 했죠. 이게 2003년인가요? 2003년인가? 좀 헷갈리네요. 아마 그 무렵인데, 그때 이제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의문사에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됐다 싶지만, 제일 의문으로 남았었던 부분이 사모님께서 증언을 했을 때 보면은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족에게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또 유가족들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사실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사모님의 경우에는 저는 좀 특별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모님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에 관한 기억이라면은 그거는 특별한 기억일 텐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의문사위에서도 분명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증언을 하셨는데 의문사위 보고서에 보면은 다른 분들, 그 당시에 보안사에 3.1공사에 같이 끌려갔던 분들, 또는 병원에서 진료했던 의료진, 또는 부검 기록, 검시 기록, 뭐 그런 기록에 상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사모님의 증언을 배척을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이미 그걸 뭐 다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거도 없고, 문서상으로 본다면 아마 의문사위 저거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면 조금 더 세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모님도 생전에 계셨고 의료진이나 그런 분도 생전에 있었는데 저 부분이 의문사위에서 조사 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보고서상으로는 너무나 좀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게 그동안에 경과라고 한다면 임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한 것을 5개의 키워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또는 기독교 얘기가 되겠죠. 제야, 부산, 그리고 돌아가신 데가 공안기구,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 목사님을 기억할 것인가, 또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제 5가지 코너로 이제 좀 얘기를 꺼낼 거 합니다. 뒤에 발표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기독교가 참 특별합니다. 선교사들이, 물론 서학으로 카톨릭이 들어오는 과정은 좀 달랐지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서북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청일전쟁, 너울전쟁을 겪은 겁니다. 청일전쟁, 너울전쟁을 겪고, 그 전에 또 홍경래난을 겪었고, 그러니까 100년 조금 더 되는 사이에 큰 전쟁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홍경래난하고 기독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청일전쟁, 너울전쟁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교회에 가면 외국 군대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백이라고 할까요? 정말 하느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쟁에 휘몰아치는 도구에서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북이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특히 한국전쟁 분단을 거치면서 월남한 기독교인들, 이 월남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제가 또 의문이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이게 풀리지 않고 최태욱 선생님한테도 해온 질문드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께도 질문드렸지만 이제 좀 제 마음에 흡족한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떼를 버린 목자들이여 저주 있을지어다 그 비슷한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목사가 양떼를 버리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을 위해서 헤매는데 그런데 목사들이 월남을 했다는 거 양떼들은 북쪽에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한국 기독교를 제가 신자가 아니지만 그 현대사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참회나 그 부분에 대한 회개나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눈이 멀지어다 팔이 오그라들지어다 그런 식의 그 문구가 성경 어딘가에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 그게 아마 그 환경제기 목사라든가 또는 오제도라든가 사실 그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전공했지만 국가폭력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한 거는 친일파들이 저질렀다. 뭐 그 부분이 틀린 얘기 아닌데 그것만 놓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친일하지 않은 사람들. 이승만이 친일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국가폭력에 깊이 개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입니다. 반공과 인간의 혁신이 얽히는 부분인데 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가 된 것처럼 양떼를 버리고 월남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콤플렉스랄까 약점이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한 반공으로 나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선교사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게 이게 종교적으로 또 엄청난 그 승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차를 치유한다거나 극복한다거나 잊어버리는 방식이 상당히 왜곡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덮어버리거나 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그게 상처가 있는 데다 분단이 되고 월남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 기독교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박태선이라든가 감남나무 또는 거기가 시온 저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김천인가요? 나온몽 그분은 이단으로 가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순복음교회 조금 딥니다만 또 통일교 이런 데가 이렇게 보면은 약자의 아픔을 좀 어쨌거나 약자에게 다가가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그 한국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른바 민중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좀 정상적인 관심. 당장 엄청나게 병들고 고통받고 그런 데다가 줄 수 있는 게 종교에서 위안을 주지 못하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파고드는 게 감남나무식의 이제 그 접근들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심과 제대로 된 접근과 정서적인 또 신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민중신학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산업선교회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빨갱이로 가지고 그 고통을 받았었는데 산업선교 초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화성 목사님이나 조승혁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본 게 아니었다. 처음에. 그래서 저는 궁경에 들어가고 해서 요즘 식으로 위장 취업 아니냐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거 아니 전혀 없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그 민중들의 삶 그리고 그것이 성서를 재해석하게 되는 근거가 되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 빨갱이로 보니까 뭐가 진짜 반공인데
뭐가 진짜 반공인데? 오제도식으로 그게 진짜 반공이야? 그리고 그 엉뚱한 사람들 빨갱이 만드는 게 그게 반공이야? 빨갱이 만들어서 떼지는 그게 아니라 반공을 제대로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공산당이 세력을 못 버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민중신학에 대두하게 됩니다. 임기훈 그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제 그 사상가로서 뭐 신학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실천을 직접 하셨던 50년대에는 복지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점점 이 복지라는 게 어떤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당장 무엇을 나눠주는 것보다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에서 정의로 관심에 올라가셨고 그 실천으로도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전단 정권, 초기 전단 정권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분이야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고요. 우리 그 교회라는 게 이렇게 미국의 힘, 미국의 원조 물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가하고 연결돼서 국가주의 대통령을 위한 추천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가 거기에 대변 그 반대되는 편으로서 종로 오가가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해했었던 오가가 착시다. 왜 오가가 90년대 들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었느냐, 민주진영이. 김영삼이 하나가 장로 대통령 나왔다고 힘을 잃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의 어떤 자생력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압도적으로, 70년대, 80년대 압도적으로 반공이 지배적이었고, 거기에 좋은 목사님들이 좀 계셨었던 거고, 좋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거는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 같은 건데, 그게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생력이 많이 상실됐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이 금관의 예수. 금관의 예수가 금지곡이 됐잖아요. 금지곡이 됐을 때 금지곡이 풀리게 되는 조건이 가사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소서. 원래 가사는 그거였는데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소서. 여기입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물론 예순 선생님 발표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선교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신학적인 분위기, 카톨릭은 또 카톨릭으로 바뀌고 개신교는 개신교로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야라는 게 이거 아마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아마 한국에만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만 있다는 건 뭐냐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냥 좌파. 그런데 개야는 좌파가 아니에요. 사실 그 여러 따져 보면은 꼴보수입니다. 꼴보수예요, 꼴보수. 공산당 실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의회하고 정당이 재구시를 못하죠. 의회와 정당이 재구시를 한다면 굳이 대화가 만들어졌을까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본업에 충실했을 텐데 의회와 정당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업적으로 직업 정치인이 될 생각은 또 원래부터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문도 몇 편이 나와 있고 그런데 복잡한데 저는 학적인 입장에서 독가폭력을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쓰니까 이해가 안 되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제야 인사는 뭐냐?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박정희도 맨날 박정희고 빌리고 연설을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떠든다. 개헌을 주장한다. 이제 하는데 그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처음엔 많았어요. 그런데 줄어듭니다.
왜 줄어듭니까? 우리 오늘 주최한 모임이 군안을 함께하는 모임인데 그 군안을 다 하면은 파트너를 가죠. 떨어져 나가고 옆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제안하는 집단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중앙정부가 해도 잠깐 움찔하지만 다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제안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제안하는 게 도시에서 탄생했고요. 왜 3.1운동 때도 보면은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이때도 70년대도 그렇습니다. 70년대 우리가 농담으로, 제가 학생 때인데 농담으로 이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백이 두 가지다. 뭐냐? 하나님 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백이 있다. 신부님들은 이태리제 백이 있고, 목사님들은 미제 백이 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쉽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 조금만 뭐라고 하면 빨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학당 최영당 여러분이 특별한 얘기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은 양심적인 게 진보적인 게 듣던 시절이 있어요. 양심적인 거하고 진보적인 건 다른 가치죠. 기준이 다르죠.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상종을 하기 싫은 날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지는 저거는 참 건강하고 믿음도 좋고 우리가 삶의 태도에서 정치적 견해는 비록 보수적이고 하더라도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한동안 양심적인 게 진보적이 되었던 시절이었고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의 그늘 아래서 그들의 울타리 속에서 거기서 모내기를 했다고는 할까요? 거기서 일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가면은 이제 학생운동도 논의해서 아주 급진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거의 멸균실 수준으로 좌파적인 요소들이 사라진 토양 위에서 제야가 나왔고 그런데 그 제야는 아주 울트라 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서 또 이제 진짜 진보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1세대 제안대에서 1세대 제의 대표 선수들인데, 제가 김관성 목사님을 빠뜨린 것 같아요. 김관성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신가요? 평북인가? 김관성 목사님도 평안도시군요. 여기 평안도 선수가 한 명이 더 드는 건데, 평안도가 무지 많습니다. 평안도 출신 기독교인들. 여기 기독교인이 아닌 분, 백낙청 선생, 백경 선생, 이영희 선생 기독교인 아니지만, 대부분 목사님, 신부님이죠. 다 평안도입니다. 밑에 백기환, 변형님 두 분은 황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장 쪽이 되겠습니다만, 함경도 출신들. 우리나라 재인사의 대표 선수들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 전체에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얼마가 안 되죠. 얼마가 안 되는데 재인사에서는 한 3분의 2쯤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재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 이북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남쪽 출신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시간 제가 끊어가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야 인사할 때 얼른 떠오르는 분들은 앞쪽 페이지에 있대 뒤쪽 페이지보다는 앞쪽 페이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함생 신부나 하원성 교수나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또 연배도 이제 40년대생이니까 연배도 젊은층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에서 내려온 분들 그리고 기독교 반공이었던 분들이 제의 근원이 됐던 분이고 이것만 살펴보면 장준호 선생님 백범 선생이 극우파 아닙니까? 그런데 백범을 빨갱이라고 한 분이에요. 백범이 제일 사랑했던 분인데 남북 협상을 한다니까 이범석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범석이 국무총리하니까 좌익 경영자들을 걷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싫다고 민족청년단 강구하고 이범석의 오른편이었던 사람이 이범석하고도 재련을 한 친미 반공의 교수입니다. 교수. 홍석환 선생님. 친미주 반공 학생이거의 사상적 배우죠. 공산당이 싫다고 원래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무직한 목사님, 박형기 목사님,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좌우 대립할 때 우파가 아니에요. 미군이에요, 미군. 미군 통역관이에요. 김훈재 선생님, 우리나라에 정치 깡패가 두 종류 있죠. 김도환이처럼 가방끈 짧은 애들이 있고, 그 가방끈 긴 깡패가 단타청년입니다. 거기 이철승이하고 이철승이가 고대 두목이고 김훈재 선생이 서울대 두목 아닙니까? 단타청년도 두목이에요. 백계훈 선생님 뭐 나이가 어렸지만 백범 선생 따로 다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용희 선생님, 한국전쟁 때 국군 장교였어요. 김수영은 뭐 최근에 이제 남로당원이었던 게 밝혀졌지만 이 반공포로 출신입니다. 도구 갈 수 있어도 북에 안 가고 남쪽으로 가면 반공포로 출신입니다. 현낙청 선생님. 요새 뭐 중동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뭐 이스라엘 유학생 귀국했다는 얘기 나오지만 그 하버드 대학을 가다가 여기 보면 국문 두들긴 어학의 천재. 군대 가려고 귀국했잖아요. 군대 다 빼먹는다. 아마 백낙경 선생님이 낳기는 대구에서 가났는데 아버님 큰아버님이 정주 출신이죠, 강원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큰아버지가 백병원이고 아버지가 이때 돈 제일 많이 번 백궁재라는 병원사예요. 최고 명문인데 두 분이 납북됐거든요. 납북된 집안의 자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귀국했다. 이거는 보수 믿음의 첫 번째 나와야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딸경이 교수라는 거예요. 상비.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참 꽈배기처럼 되게 꼬였는데 정말 웃긴 게 이거죠. 한국의 진보라는 게 원래 도서에서 나왔다. 개야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 목사님도 이 흐름에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양심적인 보수. 그래서 진짜 보수가 진보로 해가는 이 목사님은 불의 변을 당하신 다음에 그 길을 끝까지 같이 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야 일부 물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자료정리에다가 참 눈물 나는 걸 하나 봤습니다. 한미국 신학대학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우리는 일부 물질 같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읽힌 게 보면 누가 임기 목사님을 죽였습니까? 그때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강에서 부산으로 한반도를 건너들었는데 부산이 이게 75년에 계열동포 간첩단 사건이라고 김기춘이에요. 김기춘이가 이제 발표하고 김호자라는 분이 계열동포 여학생인데 부산대에 유학을 왔다가 그러니까 좀 친구들 한국 학생들하고 데모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아주 무지개 터지는 바람에 부산의 학생운동권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부마항쟁, 우리 김정서 선생, 화장실 계셨나요? 김정서 선생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짤로 이대에서 소포가 왔다 하면 이제 괴담이 떠났죠. 5년 동안 데모도 안 하고 뭐 하느냐, 다 잘라. 다이가 소포가 왔다 하는 괴담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5년 만에 데모가 일어나는 게 부마항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마항쟁이 엄청나게 충격을 줬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중한테도 그렇고 공안한테도 다 그렇습니다. 공안은 지금 살려보기로 하고요. 이러면서 부산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4.19 때도 마산 3.15이고
마산부산 같은 번역에서 일어났었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부망적으로 완전히 이제 산을 터뜨린 거죠. 그렇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불임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 민문화원 사건이 있었고 또 여기 그 부산 그 6월 항쟁 때 6월 항쟁 때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이가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었던 게 서울보다도 부산 시위를 보고 또 부산의 이군사령관에서 나중에 국방장관에서 이정부하고 있죠. 그것에서 군대 동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미국이 개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군대 동원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서 밀려오는 민주화운동 열기를 찍어 눌러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실제로 그 이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목사님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넓게 본다면 부산에서 그때 보면 학수부가 이제 힘을 쏟았던 사건이 4건이 있어요. 국선도 이제 그 당시에 호흡법하고 그런 건데 국선도인들이 모여서 내라는 것을 기도했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학수부가 취급한 사건이고 유명한 동명목재 사건, 대단이 아니고 동국제강 사건, 그 다음에 부산 광천시장 탄원 뒀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부산이 이런 큰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부산 이거 단속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글부글 끓는 그러니까 부마항쟁으로 증명이 된 부산의 민심 속에서 그걸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안. 이 전두환이가 그냥 대통령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역시 유비무환입니다. 보안사령관이 된 다음에 전두환이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박정희 때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 걸 예감을 한 거예요. 12일까지를 그렇게 박정희가 죽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이건 저항에서 뭔가 크게 터지고 그렇게 되면은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보안사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보안사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아주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사가 길을 살리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비상 상황에 뭐 할 수 있나?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걸 연구를 시켰던 겁니다. 그 연구를 딱 시켰는데 11.6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갖고 쫙 부산에 흡수단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80년도에 이학군이가 해서 그 보안사가 정권을 펼쳤다는 게 흡수부를 통해서 했는데 흡수부의 시험실이 부산에서 가동을 시킨 겁니다. 한 열흘 가동시키다가 11.6 터지니까 그거 다시 서울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흡수부가 또 가동이 된 게 부산만 가동이 된 게 아니고 광주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거기 최여섭이, 최경조, 그다음에 서인남, 녹화사업 만든 서인남 이런 놈들이 가혹하게 해서 아까 최준기교에서 트라우마 얘기도 했지만 광주에서 트라우마는 그 학살 과정에서 일어난 거는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초기 학살에서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트라우마 호소하는 거는 다 승무대 끌려가고 합수부 끌려가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게 합수부인데 합수부가 광주 505 보안대, 광주 보안대도 있었지만 여기 부산에서도 만들어졌고 부산에서 3.1공사에서 이제 돌아가신 게 이 이목선입니다. 이때 그리고 보면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이 커지고요. 그리고 부산지검에 공안부가 설치가 되고 안기부하고 보안사도 전국 지부들을 다 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건이 속출하는데 하나는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처음에 광주 이후에 이제 파란이 심하니까 주춤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기구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도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권정다리 사진이고 그 밑에
김문수라고 중앙정보부 국장하다가 내려와갖고 그러니까 이 부망대를 양민전에 소행인 것처럼 몰고 가려다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제 실패했지만, 근데 이 김문수가 다시 올라가서 이학공이하고 같이 합수단 만들면서 거기서 김대중 나눔 사건 처리하고 뭐 그래서 전두환 장관까지 했죠. 이게 전두환이가 부안사령관한테 문한 다음에 여기 오공자라고 불리는 그 부안사 대령들이에요. 그 대령들 끌고서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 수사를 하는데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백동님입니다. 근데 전두환이 마음에 썩 들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란 부분을 좀 시원찮게 조사한 거겠죠. 김재규가 내란으로 죽은 게 아니라 박정희를 죽여야만 부망된 거, 박정희가 이제 서울에서 시인하면 발표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만들 수 있어. 아마 김재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실대로 조사를 하니까 전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살인 사건이 되면은 군이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이면은 군인이 나올 수가 있지만 살인 사건이면 그건 뭐 수법 처리하면 그만이지 아무리 대통령이 살해당했다고 군대가 출동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가 거기서 점수가 깎였어요. 여기도 육사 15기고 부안사 고참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하나 이제 점수를 잃은 거는 하나회를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밀려나갔고 김재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승진을 못하고 밀려나서 이제 부산 보안대장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저 위에 사진은 김신조고 김신조 옆에 있는 게 백동님이에요. 대위 때. 그러니까 보안사에서는 아주 땀방피 굵은 그 수사 쪽에 책임자였고 이제가 와서 그 부대장으로 있으면서 부산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멍청한 군사들이었나 흑역을 내서 다른 사건들은 잘 얘기했는데 임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경 대공분실들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경에서 뭐 이런 사건들, 뭐 신경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신경 사건이 그러니까 부산시경에서 이제 80년 5월달에 그러니까 임 목사님 사건보다 조금 더 먼저 있었고, 하여튼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부산에서도 쭉 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부산지검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지검 말고 지검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안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81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 돌아가신 직후에 이런 공안 사건들이 부산에서 터지고, 이 공안부 멤버들이 부산 민문항 방화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팀이 그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이상하게 뭐 사이코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뭐였던 최병국이라고 있죠. 울산 출신. 그 다음에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영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오늘 있게 된 게 임기훈 목사와 수많은 열사들을 잊지 않고 싸워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로 잡은 정권을 5년 만에 내주고 참 한심한 꼴이 다시 됐습니다만 역사가 늘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기회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기훈 목사님의 삶을 제가 제목을 용강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광주로 하고 잡아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출생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남쪽으로 원룸을 하셔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살아오신 과정은 이제 저도 좀 말씀드렸고 앞으로 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인 반공을 벗어나서 민중과 함께하는 고난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자원을 느끼는 양심적인 인사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죽음이 광주 직후죠. 그리고 보안사에서 나오라고 한 것도 김대중 나눔모 사건, 광주하고 그때 김대중 나눔모의 이 결과가 광주하고 몰아갈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김대중이 선동한 거 아니냐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의 그 죽음은 바로 광주의 죽음이고 광주와 부산을 연결시켜주는.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민주운동이 요매의 요건이 된 게 영호남이 갈라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남이 갈라졌어요. 승당합당 이후에. 저는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이 연결선상에서 봐야 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중요한 11.6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저는 임기훈 목사님이야말로 부산에서 일어난 희생자. 근데 무슨 희생자냐? 광주로 일어난 희생자. 광주의 그 순난자 중에 첫 손가락을 꼽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전국화되는 데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광주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어이어이 하다가 90년대에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돌아오니까 10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말이 광주의 전국화였어요. 광주의 세계화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의 전국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잉? 했습니다. 왜? 광주는 80년대에 광주는 전국화 아니었나요? 전국의 문제였죠. 영남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에 오면 광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호남의 광주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전국화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기훈 목사님의 80년 5월에 광주에 계시지도 않았던 분 아니에요. 광주는 얼마나 연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삶을 광주에 바친 셈이 된 겁니다. 광주도 있는 죽음만입니다. 저는 그 부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어른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준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임기훈 목사님한테서 그 어른의 역할, 본인이 원하셨고 원하지 않았던 거는 어른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4.19가 왜 실패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장준호 선생님이 예언자적인 데가 있죠.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근데 정말 장준하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4.3계 대변인으로 4.19가 일어났는데 가장 기여를 한 지식인을 꼽으라면 장준하겠죠. 근데 장준하가 4.19가 왜 실패했냐? 야,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4.19 밀제 가봐. 거기 답이 있다. 왜? 거기 누워있는 애들 봐라. 14살짜리 중학생에서부터, 여중생에서부터 끼케야 23살 먹은 서울대생 김치호까지 죄다 애들입니다. 애들 앞장 들어갖고 일어난 혁명이다. 애들만 필요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사회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떠들어댔던 어른들 중에 단 한 명도 애들과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없다. 이러고 혁명이 성공할 수 있어? 이러고 혁명이 성공하길 바라? 우리 앞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할 때는 제발 애달점 세우지 맙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죠. 장준호 선생님은 하나서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긴급조치 1호인데 보세요. 법정에서 장준하 박변 둘이 잡혀가서 긴급조치 1호에 포섭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대학생들 잡혀왔죠. 연대생들 잡혀온 겁니다. 적어도 장준하라는 분은 애들 앞장 세우질 않았을 때 자기가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고 실천하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가신 거죠. 의문사를 당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의교 청년 김의기입니다. 그 김의기가 기독교 회관에서 소신했어요. 오가에서. 고향은 영주예요. 경북 영주, 경상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농일을 보느라고 80년도에 광주에 가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 학사를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동포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이설을 써놓고 거기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 발열수로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런 그 수많은 죽음, 광주에서의 죽음, 그리고 또 기독교 청년, 그러니까 강민교 청년 김의기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임기 목사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용강에서 태어났던 그 임기윤이라는 기독교인이 어이어이 하다가 부산에 와서 평생을 열심히 사셨고 그 정승일을 광주로 이사하여 이렇게 바치시니까 한국 현대사에 굉장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 문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역주의에서는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지만 원래 1950년대까지만 해도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의 지역 감정하면은 서북인 차별을 했습니다. 평안도 사람들, 물론 함정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북 사람들 차별하는 게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군사정권이 와서 이제 또 이북 차별이라면 재생산이 안 되니까 그 영훈한 대립구도로 끌고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게 물론 박정희 때도 있겠지만 광주인데 이분이 보면은 북한군으로서 그 지역차별 문제 선언적으로 경험을 하셨고 부산에서 또 생활을 하셨는데 영훈남 지역 경쟁이 새롭게 대도 될 수 있을 때 영남에 계신 분으로서 호남의 외딴섬 광주를 위하여 또 이게 순교라는 표현을 써주실까요? 순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기독교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임기훈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제가 훨씬 많이 썼죠. 많이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평균 좀 아까 한 점씩 나눠드렸는데 나쁜 사람들 기록 평균 작업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사무실 가서 정기 후원 발표하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원래 시간이 되면 좀 간단히 질의응답을 기조 강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따 마지막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선생님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설교 부흥에 참석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혼자말로 아멘 하고 했는데요.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약간 이제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은 요번에 최태혁 교수님하고 토론, 최태혁 발표 토론 2분 해주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겠는데 쉬는 시간은 원래 20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40분이 벌써 초과가 돼가지고요. 예, 10분으로 쉬는 시간 줄이고 그때 단체 사진 한번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 찍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찬이지만 꼭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예. 그리고 좀 소개해드릴 분인데 제가 요 두 분은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을 역임하셨던 신경환 감독님이 여기 와 계신데요. 우리 박수를 좀 감사드립니다. 감리교회 제일 어른이십니다. 제일 어른이시고요. 예. 우리 존경하는 감독님께서 감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김은혜 부이사장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일 임기 끝나는 지금 파란만장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늘 아침에 저희 교사님 아침 일찍 떠나서 그 연대에 나온 그 티미나 선배 1주기랑 저희 후배 박필숙 19주기 참석하고 여기 슬라이딩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아드님
우리 그 존경하는 이소선 학생은 진자 선생님 지방 약속 때문에 떠나셨는데 늘 저는 임김 목사님을 떠올리는 거는 그 아드님이 그 이소선 합창단이 온갖 그 고난과 있는 부분을 늘 함께 하셔서 그 목사님이 아드님 속에 늘 살아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발표 1과 토론 2를 함께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스피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욱 교수님이 임균 목사의 생애와 의문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테고요. 동국대학교 정명혁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같이 참석해 주시겠는데 두 분 같이 나와서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발표하시고 한 분은 토론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욱입니다. 제가 저희 반헌법 열정도 꼭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3명이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8년째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꼬바리로 들어와서 아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두 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이라는 것은 기조 발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론을 발표를 한 이 발표문에 대해서 이렇게 맥을 짚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미 큰 흐름 속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전공이 이쪽 분야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전명혁 선생님이나 한웅구 선생님이 이쪽 부분이 전공이십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 학사하고 그 다음에 한웅구 선생님이 자꾸 저한테 50년대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권 시기 국가폭력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요거를 한 거는 약간 웨이브를 나들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 손 박사님하고 한 6-7차례 만나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토론을 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고 의미 있었습니다. 기조 발제 속에서는 기조 발표 강연 속에서는 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느낀 건 언제냐 하면 참 묘한 것이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심응석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걸 느낀 겁니다. 이 기조들을 뭐냐면 심응석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손 박사님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분이에요. 손 박사님도 고향이 거기시거든요. 근데 심웅선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참 저한테 잘못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946년 10월 초에 최승이라는 안강지서 서장이 있어요. 안강지서 서장이 안강에서 그 좌우 대립이 10월 사건에서 좌우 대립이 엄청 크게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에서 그 좌익들을 체포해라 해가지고 체포했는데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 죄다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최승 지서장이 참 어떻게 했냐면 우익 그 수장 그 동네 우익 수장 그러니까 신장모님이라고 있어요. 좌익 수장을 데려다가 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다 풀어줘야겠다.
너희들이 합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다 풀어줬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좌우대립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여기 안강에서만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근데 그걸 틀은 사람이 바로 심흥석이에요. 최승을 군정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최승이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안강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100여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바로 오늘 손 박사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이 발제를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 민주화 운동의 핵심 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는데 국민의 회장이요, 국민의 간부였고 경주에 이 사람이 어떻게 80년,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 됐을까?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거 하나만. 아까 말씀하셨던 백낙천 박사님도 그렇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민간인 학설을 연구하면서부터 근데 임기훈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손 박사하고 둘이 얘기한 거는 야 그거 미랄기획에서 설교집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 내면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미 그 한홍구 선생님께서 월남 기독교인, 월남민 이런 사람들이 7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저는 기독교인들은 4.19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9 속에서 4.19라는 용광로 속에서 정말 철저한 반공주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그런 것이 홍성효 그 책 속에 좀 자료 속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깔면서 저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내재적인 임기훈이라는 한 인물이 반공 기독교인, 월남 반공 기독교인에서 인권운동가,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가로 변하게 되는 내재적 원리가 뭔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발제문을 좀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지를 제가 토론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답변하는 가운데 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훈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그 변화된 기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도인건과 이배세라는 4페이지에 도인건과 이배세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게 첫 목회지에서 이배세는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조천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배세는 거기서 한 7, 8km, 5, 6km 떨어진 함령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배세가 누구냐 하면 이규갑 목사. 그러니까 구미동 그 백암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1913년에 충청남도 전체를 부흥의 불길로 바꾸었던 시발점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백암교회입니다. 그게 구미동이고 백암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이충무공의 현충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충무공, 이응열 그 양반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뭐였을까요?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이었겠죠. 진보적인 신앙인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저쪽 또 간도 지방에서 또 목회를 해요. 밀려난 거죠. 여러분들이 구미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기독교 민족주의가 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반도에서 여성교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950년도에 아산교회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근데 아산교회 교인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아주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베세라는 분과 우리 임기훈 목사님이 같이 목회를 했다라는 것, 제주도에서 첫 목회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정서들을 충분히 공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해봤고 그 뒤에 넘어가면 5페이지에 넘어가면 사진 하나가 나왔는데 맨 앞줄 오른쪽 이분이 이베세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훈 목사님은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같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면 임기훈 목사님이 그 최광명이라는 분을 아내로 모시는데 이 아내가 이제 간호사였죠. 그 최광명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 양반이 목회를 하다 갑자기 그 사회사업을 시작해요. 부산 사회사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또. 근데 그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임기훈 목사님 그 사회사업을 한 거 보면 이 양반이 7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 단체. 그러니까 보통 한두 개 형식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사회사업 이사가 되든지 이사장이 되든지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대여섯 개를 그냥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에린원이라는 데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에린원이 맹인들을 위한 사업이었고 이건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주로 우리 그 감리교 그 뭐죠? 맹인 그 선교사가 누구지? 박주성. 예, 아니 여성 교사. 큰일 났다. 이게 전통이 오래됐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린원은 1935년 7월 기독교 조선감리의 사회사업부에 의해 평양에 창립됐다. 평양 에린원은 공작부 등 7개의 부를 설치, 원생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는 1930년 후반부터 타가서 모자보호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서울 에린선교원에서도 에린원의 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에린선교원 맹인사업회 해방 이후 백리전이 간사로 부임하면서 활성화됐다. 백리전은 1957년 9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기탁받은 구호자금으로 서울 미아동에 에린원을 설립하고 전쟁 이후 갈 곳 없는 시각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침술, 편물 등을 가르쳤다. 임기훈은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에린원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그리고 율랑 여성들의 생활을 돌보고 이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임기훈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사회적 사상을 갖고 이게 뛰어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기훈의 그러니까 주된 생각, 주된 관점이 뭐였을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애가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신경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탁 튀어나온 게 바로 김대중 씨였어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임기훈 목사와 김대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얘기를 이렇게 막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랐어요.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렇죠. 임기훈 목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비인간화의 악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을 찾기 전에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이 있는 감옥을 찾을 것을 권면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임기훈은 3.1 명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가 77년 4월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김대중을 면허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진주연구소를 찾았다. 이때 이걸 어떻게 갑니까? 김대중의 첫 2호는 임기훈 목사가 심무하는 부산제일교회에서 하루를 묵었다가 임기훈 목사와 함께 진주 형무소로 향하곤 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연결됐고 정치적 탄압의 가장 상징적인 김대중에게 연결됐다. 이게 이제 인권운동의 시작이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손 박사님이 다음 발제 때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철저한 반공주의자거든요. 임기훈 목사는. 그래서 체포정을 피해서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승공론이에요. 승공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도덕적으로 이걸 지켜나가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다는 승공론입니다. 이거는 NCC 그 초기 목사님들한테도 대부분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박형규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박형규 목사님 엄청난 공산주의자였죠. 반공주의자였죠. 그런데 그분이 진영의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게 바뀌죠. 그분은 이제 전쟁 때 체포돼서 빨갱이로 처형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형규 목사님 초기 그 주장도 승공론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5.18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 김대중 씨를 선생을 대통령 12조. 임기훈 목사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걸 했다라는 게 저는 처음. 임기훈 목사는 설교 시간에 5.18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면서 신군부에 대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부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찾아와 전두환에 대해 질문할 때 큰 소리가 났고 그 와중에 임기훈 목사는 전두환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이제 통지를 받고 가신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걸 좀 요즘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관찰보호 대상자 카드가 있어요. 우리는 일명 관보자라고 하는데 이 관보 그 서부경찰서 사찰 정복과 형사가 그 설교문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단어가 관찰보호자, 관찰보호 대상자 카드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임기훈 목사님 1975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포 대상이 됐던 겁니다. 어떻든 이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나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사는 제가 좀 어떻게 정리했냐면
의문사는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의문사 부분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할 게 뭐냐, 그거를 별도로 적었습니다. 14쪽에 이걸 좀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전 백동님 대령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문사 조사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임기훈 목사는 계엄법 조항에 위반되어 구속하였나요? 질문하니까 답을 합니다. 백동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임기훈 목사는 단순 순화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안사령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상부의 지시에 의하였다면 계엄법을 따지기보다는 지시에 의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긴급 체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책임 있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거는 이제 질문자가 잘못 알고 질문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정당한 법에 의하여 조치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니까 또 말을 반복해요. 보안사령부로부터 소환하여 조사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두환한테 몰아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조사관이 나는 이걸 놓쳤다고 봐요. 조사관이 이 부분을 놓친 거라, 의문사 조사관이 이 부분을 경시하거나 놓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 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백동님 시청에도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이건 100% 누구 책임이야? 전두환 책임이야. 전두환이 다 한 거야. 전두환이 지시한 거야. 그래서 계엄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주신 문건을 한 20-30번은 본 것 같아요. 한홍구 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안 하고 한마다 이걸 쳐봤어요. 앞뒤 문맥 다 맞춰보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백동님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100% 전두환 책임이다. 100% 합수부 책임이다. 이쪽에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문사 조사관들, 죄송합니다. 의문사 조사관들이 쓸데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임기훈 목사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사실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의문사를 판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준거가 됐던 그게 뭐냐면 16쪽 그리고 바로 임기훈 목사님이 조사실에 나서 쓰러져 죽었다. 이건 이제 판정 근거가 됐던 게 이거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는 이거 아까 한홍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납득이 안 가요. 부검 때 그 사모님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왼쪽에 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요 귀, 요쪽, 뒤쪽 부분에 이렇게 3-4cm 정도 응어리진 게 피딱지 같은 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규명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큰아드님이 찾아가셨대요. 부검했던 의사를 부검했던 의사를 찾아갔는데 워낙 일찍 찾아가신 것 같아요. 엄혹한 시기에. 그래서 좀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남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거를 발제하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 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풀지 못했던 숙제,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어떻게 내적 변화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들어왔나, 이것의 신학적 논리가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감사한 고마움. 우리 선배들이 정말 오제도 같은 놈들도 있고 환경직 같은 개자식도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옥 선생님이 저보고 계속 목사라고 해서 제가 그 목사라는 소리가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옥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임균 목사님 이거 하면서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괜찮겠구나. 퇴회 당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토론하는 거죠. 예, 최태욱 목사님이 형님이 발표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쪽 기독교사나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진실화위원회에서 일을 좀 했었고, 지금 이제 한옥 선생님하고 같이 저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일을 좀 몇 년 동안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토론을 맡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아까 기조 발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있었지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반공주의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론문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태욱 형님의 발표문은 임균 목사의 삶을 규명하면서 평안남도 출신의 기독교 반공주의자였던 그가 어떻게 특정의 정권 시기에 부산 지역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의 일인으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발표문은 1979년 10월 18일 부마 항쟁의 발생과 이후 12.6 사건, 그리고 80년 5.18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 속에서 임균 목사가 80년 7월 18일 부산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다음날 부산 501 보안대에 자진 출석했고 3일 만에 7월 21일 뇌혈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북군 부산 통합병원으로 구성이 되어 7월 26일 사망하는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발표자께서는 먼저 한국에서 보수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목사로 반공주의자였던 임균 목사가 이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가로 성장해 간 과정을 행해사적 접근을 통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임균 목사가 해방 후에 이 조만식 지지자로 조선민주당 또 당원으로 반공운동을 전개하다가
북한 당국의 체포령으로 월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선생의 사상이나 정치 노선은 이 반공주의적 성향보다는 중도 우파적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임규 목사가 월남한 이유가 좀 더 어떤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임규 목사가 월남한 이후에 이제 중앙신학교를 마치고 이 부산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회 사업을 한 과정에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권 운동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지만 1950, 60년대 부산 지역의 다양한 사회 사업 단체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임규 목사가 이들을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빈민, 장애인, 고아, 전쟁 위만인, 율락 여성 등 그래서 세민 대중이라고 했습니다. 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임규 목사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이나 어떤 그 설교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규 목사가 손기훈 신부 등과 이제 부산 인권 선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데는 1974년 4월에 그 민청있는 사건으로 인한 그 박규기 목사나 지학수 주교 등의 체포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제 임 목사의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반공, 승공, 인권 반독재가 결합된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한국전쟁 전후 반공주의자들이 4.19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 안강 지역의 그 심흥석 그리고 함석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각주 구간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임 목사의 그 의문사 죽음과 합동수사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께서는 그 의문사 진상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주로 근거를 해서 임규 목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 몇 가지 공황 기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제 한홍 선생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그래서 먼저 그 75년 그 임 목사가 이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인회와 부산 인권선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구속자 석방과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 등 유신독재 반대 투쟁을 전개할 당시에 부산 서부경찰서 정복과가 이제 임 목사를 유시철인으로 지목하고 정기적으로 사찰을 했고, 그 임 목사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구, 이 관찰 보호자 카드라고 하는데 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러한 그 보호 관찰 대상자 유시철인의 그 부산 지역의 한 1인으로서 이미 주목받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사건 직전인 바로 이제 겸포로 10호 그 아마 이게 이제 위험비 살포라든가 이런 내용일 텐데 혐의로 부산 지역의 12명을 조사하라는 중앙합동수사본부의 명령에 따라서 80년 7월 18일에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합동수사단의 사무실인 보안사
부산지구대 이른바 3.1공사로 알려져 있는 501 보안대로 출석을 합니다. 이 3.1공사는 뭐 부산 망미동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무대 시절부터 고문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고, 이 부망된 당시에 이제 합동 수사단이 설치되어서 이 부망된 관련자들이 이제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 그런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권정달이 합동수사단장으로 있다가 11.6이 터지면서 이 보안사 정보처장이 합동수사본부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이 바로 그 502 보안부대장으로 있던 이 백동림, 바로 김재규 수사를 담당했던 백동림이 그 후임으로 3.1공사의 이제 그 대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그래서 이 전두환 시기의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과정을 이제 그 부관 부터 이렇게 했던 이걸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최태욱 선생님께서 이제 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제 이때 합동수사본부의 역사적 영웅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임규 목사는 501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의식불명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종만식 선생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굉장히 강직한 어떤 성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신 빨갱이 간첩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걸 피해서 오는 사람한테 간첩이라고 하는 어떤 질문은 굉장히 이제 이 목사한테는 이제 모욕적이었고 이제 반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이제 엄청난 강도의 조사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7월 18일 이러한 흰군부가 조직한 전두환 등 이 합동수사본부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에 의해서 3일만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졌고 7월 26일에 이제 의문사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 임규 목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이 지급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좀 더 적절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제가 사실은 전명학 선생님 토론문을 며칠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읽으실 거고 제 발표문을 잘 요약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에서 듬덩듬덩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북한 기독교 사전 인물 전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을 1800항목을 썼고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지? A4 용지로 1200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 이전에 북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민당 건인데 조민당 건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는 대부분 정말 극우 반공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훈 목사님이 또 기독교인이죠. 특히 여기가 어디냐면 용강이에요. 용강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신의주, 용암포, 선천
정주, 그 다음으로 반공운동이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세게 반공운동을 한 곳이 바로 용광과 진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반공운동자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임규 목사님 그 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세민대중이라는 죄송합니다. 민중신학자들한테는 저는 좀 죄송한데 저는 이만규 선생님을 참 존경해서 이만규 선생님이 이제 당시에 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민중이라기보다는 세민대중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규 선생님은 이제 북으로 올라가셔서 문교부상을 하셨죠. 종교교회 출신이고 배화 교장 선생님, 그 품에서 허정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됐죠. 하여튼 그 몽양 선생님하고 이제 사돈지간이 되시고요. 그래서 어떻든 세민대중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빈민. 근데 여기 분명한 거는 임규 목사님이 율락 여성을 돕고 고아를 돕고 장애인을 돕고 이런 거는 지금 개념에서 보면 좀 달라요. 뭐냐면 전쟁 피해자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했죠. 그걸 이제 보통 그 부산에서는 그 누구지? 감리교 그 감독 저 200만 불인가 300만 불 저 외국 선교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전쟁 때 우리 총리형 감독이었다. 그런 식으로 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깨져가면서 이렇게 도우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설교문 쪽에는 좀 설교 쪽에는 조금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설교문을 참조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브권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아까 뭐였죠? 김치묵인가 하여튼 누구 어린 학생 죽은 거 그 장례식 그 장례식을 김치 뭐였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치러요 4.19 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참석하냐면 한경직, 장준하, 함석헌 이 셋이 같이 사진을 찍어.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19는 한경직과 장준하와 함석헌을 가르는 입장을 가르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광 같은 경우는 한경직이 지원하고 거의 한경직이 돈을 다 냈던 곳이잖아요. 대광. 그러나 대광이 4.19 민주화운동의 어떤 핵심 주체로 쓰죠. 그 중학생들이. 똑같은 건. 거기서 이제 다른 한경직과 결별하고 다른 길을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수부 건인데요. 제가 요즘 합수부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홍구 선생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읽다가 이제 좀 거의 완성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전두환이가 자기 법무보좌관을 시켜가지고 1979년 여름에 합수부를 한번 법적으로 타당한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지시를 내요. 그러니까 12.6 전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요. 그게 개헌법 어디에 있는지. 이게 12.6이 땅 터지니까 두한이가 그걸 빨리 만들어와. 해가지고 요만한 책자로 만들어서 그걸 들고 바로 계엄사령관한테 간 거죠. 가서 도장을 꽝 받아왔죠. 27일 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정보 수집과 수사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중앙정보부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경찰, 보안사, 뭐 수사기관 이거를 하는 게. 근데 한국 선생님 이제 한국 그 유튜브 좀 많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 그러셨냐면 김재규를 범죄자로 찍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를 범죄 단체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엄사령 바로 밑에 합수부를 딱 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조정하는 게 중앙정보부인데 중앙정보부를 범죄단체로 규명을 해버렸으니 나머지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보안사가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합수부를 설치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뭘까? 그럼 미군의 민사 군정에 의해서 미 군정 당시 미 군정이 만든 민사 군정의 그 법의 연원이 있어요. 합동수사단, 군경 합동수사단. 그것을 누가 받은 거냐면 이승만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만큼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한 게 합동수사본부예요. 오제도나 북한에서 내려온 평안도파 그 검찰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중앙수사부.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중앙수사부 결과 나는 합수단이 필요해.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1949년도에 모든 공안 사건을 처리하죠. 그리고 전쟁 당시에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되고 구역자 처리를 전담하죠. 너무 이게 강력한 거예요.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1961년 5.16 쿠데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합동수사본부를 검토를 했다가 말하죠. 추천 안. 그 중에 이제 70년대 이렇게 합동수사본부 부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합동수사본부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임규인 목사님이 의문사 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국가범죄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답변